저는 전남대학교 전 민주동의 회장을 지냈던 최철입니다. 오늘 흔하지 않은 저희들 뭐 북토크라는 것은 이렇게 자주 해본 행사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시간 늦게 시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1분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하여튼 그 멀리 서울에서도 우리 지금 이은희 재단의 이사장님이신 김효순 이사장님도 오셨고 또 이은희 선생님 따님도 내려오셨고 또 멀리 군산에서 황석영 작가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도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하면 뒤에 자리에 넣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흔하지 않은 이런 행사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은희 선생님하고 가졌던 여러 가지 관계 또 많은 깨우침들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효순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올해 1월 초에 서울에서 한번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출판사가 창비였으니까 창비에서 이제 필자 몇 사람 불러서 토크쇼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아까워서 지역에서 먼저 한번 해야 된다. 지역에서 이제 차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하는 얘기지만 이영애 선생이 광주랑 인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뭐 첫 번째는 이영애 선생이 지금 마지막 주택이 지금 광주에 있고, 그리고 이영애 선생이 뭐 배직되고 연행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뭐 이런 일을 이제 그야말로 그냥 시도 때서 하셨는데 정식으로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받고서 한 거는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시절에 60년대, 그리고 이제 그 우상과 이성하고 8억인가에 돼야죠. 그게 또 문제가 돼서 70년대 또 사시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또 한겨레신문 창간되고 나서 방북기에 또 그 과정으로 또 정말 누르신 분이 또 구속이 되셨는데, 3가지 시역사 중에서 또 가장 오래 사신 게 또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이 양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정말 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기뻐서 그때 그 특사에서 이분이 기분 좋아서 이제 거기에 전부 김치를 써서 쫙 돌렸대요. 돌렸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게 뭐 특사라는 게 그야말로 시베리아도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차마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나 그 정보부원 이런 사람들이 또 밀고 특히 이제 사기꾼들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밀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애 선생이 그 북에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자익수들 다 풀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어떤 그게 아마 정보부까지 올라간 모양이고, 그리고 그때는 뭐 계엄 상태니까 저기 합수부에서 내려와서 이혼사한테 엄청 시도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징벌방에까지 들어가고서 광주에 여기서 뭐 3번이나 하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 광주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민청년 광주 민청년 공지에 얘기했더니 뭐 최철 대표한테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거 하자 같이 왜 못하냐 그래서 지금 이 판이 풍사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광주 민청년 동지의 분들, 또 전남대 또 민동회원들, 그래서 어떤 이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그 황석영 선생님을 한 2달 전에 또 참 60도 때 행사라고 해서 거기서 뵀는데,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이 약간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할매를 쓰실 때 거의 뭐 안대를 끼고 뭐 그 상태에서 소설을 마무리했다 그러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늙으셔갖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사실 좀 오늘 모시기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군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와주셔서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한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 영상 광주의 그 5.18 사태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고생했고 그 영웅적인 희생을 한 광주 시민들에게는 보태면서 오히려 내가 빚을 진 거지, 정신적이니. 간밤의 바람은 말을 하였고 고궁의 탑도 말을 하였고 할미의 패인 눈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여인의 손길은 말을 하였고 거리에 거지도 말을 하였고 죄수의 푸른 곳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잘리운 가로수는 말을 하였고 무너진 돌담도 말을 하였고 빼앗긴 시인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네, 이제부터 이 북토크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신 동영상에 도입부에 처음 나온 거는 2008년에 한겨레신문 창간 20주년이라고 그때 이제 이영희 선생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다 아시지만 이영희 선생이 돌아가시 10년 전에 2000년에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더 이상 지적 활동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잘 들으니까 이 선생님 괴롭히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또 한겨레의 많은 후배들이 그래도 20주년인데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988년 창간할 때 제가 한겨레신문에서 한 허리쯤이에요. 중간쯤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2 선배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 돼갖고서 이제 할 수 없이 저를 떠맡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이영희 선생한테 제가 그때 인터뷰 이제 우리 20주년이니까 제가 우리 한겨레 후배들이 난리다. 이제 인터뷰 좀 하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말을 딱 끊더라고요. 인터뷰 안 해. 오지도 마. 오더라도 안 할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관 20주년 기획으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여기 이 양반이 그냥 딱 정장하시고 한 2시간 넘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랬고, 근데 하여튼 그 마지막에 어떤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분이 또 무슨 저기까지 왔는데 밥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동차를 끌고 나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는 지원을 할 때 아니에요. 그때 또 운전석에 앉아서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러시냐, 제가 운전하겠다니 아니래, 이게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잠깐 그때 감정이 나오는데, 그러고 여기 지금 황대현 선생님 지금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이영희 선생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어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보다 한 5년 위, 또 한 10년 위까지는 거의 다 이제 전환시대의 논리 세대인데, 그게 1974년 6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동아토일의 원로인 이구영 선배, 이 양반이 동아일보에서 문화부에서 하여튼 거의 어떻게 보면 쫄병 기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구영 선배한테 혹시 거기 가보셨냐 그랬더니 그래, 기가 안 나고, 근데 그게 74년 6월이야? 그러면 그때 김영돌에서는 잔뜩 감옥 갈 때고, 나는 동아일보에서 어떤 노조 만든다고 성냈을 때인데 그때였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어쨌든 유신 체제에 정면으로 붙은 거는 이제 어쨌든 사건이 많이 무슨 좀 확대됐지만 그래도 민주항해 사건이 이제 큰 덩어리였고, 특히지만 이영희 선생은 정말 차분한 논리로 유신 체제를 안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그때까지는 이제 어떤 개간지만 했었고, 처음으로 그때 이제 단행본을 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아실 텐데 창비신설이라는 거. 창비신설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우리 홍세현 선생님의 소설 객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서 그냥 어떤 유신 체제, 박정희의 군사 독재를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소리 없이 야금야금 긁어낸 게 이영희 선생인데, 황 선생님은 소설로서 아니면 새로운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래서 창비신서 넘버를 보니까 객지가 창비신서 3번이고 4번이 전환시대의 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문학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구성하고 좀 가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연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기 하여튼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여기 지금 뭐 다양한 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책 나오고 나서 이제 뭐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이제 독보가 된 게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뭐 한참 미친 것 같은데 유홍준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 정지아도 있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낙천이 누구지? 그러니까 이게 밑에 내려가면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 뭐 아시겠지만 이 백낙천 선생이 1938년생입니다. 이 선생은 몇 년에 아시죠? 그보다 이 선생은 1929년 12월생이니까 최소한도 한 8살은 윗니다. 그래서 또 백낙천도 모르는 세대한테 이영애 선생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이어가느냐 하는 게 저는 큰 과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우선 뭐 장유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영애 선생과 가장 오래 교분이 있었던 황세경 선생님부터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근데 아까 책 그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 어떤 선생님이 처음에는 나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사회과학적 분석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 그러다가 하여튼 무기의 글을 쓰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이영애 선생님 그 글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나오죠?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나와요. 예. 지금 사실 내 또래나 내 윗또래 뭐 그 정도에서 지금 살아남은 게 열이면 8명 죽고 한 2명 이렇게 하는 게 8대2 정도 살아남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세대가 많이 죽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뭐 거의 다 갔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가까이 있던 분들이 무슨 이부영이, 김정남이, 박재일 죽었고, 신홍보,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언론계에서도. 그리고 문단에서는 뭐 선배들은 다 죽었고, 이제 송기숙, 무슨 이호철 뭐서부터 해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황하무계, 박성모, 뭐 이런 정도 남아있고, 뭐 아까 얘기한 김정남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희소성 때문에 나를 부른 거지. 사실 그 관계 집단을 불러오면 더 할 얘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나는 이제 문단 쪽이니까 다만 이제 창작가 육성 초창기의 그 시절에 이게 참 재미있던 게 장기 편집인이 뭐 영웅하고 백낙천 이런 사람들이니까 문인들 좀 진보적인 문인들하고 거기에 같은 호의 잡지에 창작극영 잡지에 글을 쓴 사회과학하는 분들이나 무슨 뭐 역사 뭐 사회 뭐 철학 뭐 이런 거 등등 하는 학자들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별로 많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이면 술 1차, 2차, 3차 뭐 그때 당시에 울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도 듣기도 하고 저는 사실 솔직히 이영희 선생이 누구신지를 처음엔 모르다가 내가 그때 그 책 나온 게 74년 그러니까 한 72년이나 3년 그 무렵쯤 됐을 때인데 누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따라 나섰는데 그때 이영희 선생을 소개하면서 그 친구가 뭐 이름 얘기하면 알 사람도 있고 모를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저 시도 쓰고 옛날에 예전에 영상원장하고 그러던 최민이라고 있었어요. 그 최민이가 가보자 이제 그랬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 내가 굉장히 이 양반이 참 인상적이다 하는 거는 신홍범이가 그때 외신부에
그 기자로 있었는데 외신부장을 하셨대 선생님이. 그 며칠 전의 얘기죠. 뭐 구속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영희 선생의 선생이 알려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때 편집장이 선우희 그 유명한 그 우익의 선우희 주필이 있었고, 근데 선우희의 말을 거의 안 들었다며 서로 싫어했을 거야 아마 그 선우희하고. 근데 선우희라는 사람이 또 묘합니다. 그 자기 자처하기는 함석헌 계열이라고 그러고 민족주의 좌파 비슷하게 이런 행세를 해서 백범사상연구소에 또 백기환하고 또 친했어. 그래서 김지한이 뭐 김정남이가 이영희 선생도 만나지만 또 선우희한테 가서 뭐 술도 뺏어먹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뭐 유명한 일하는 김지아가 뭐 선우희 집에 있는 어항에서 뭐 금붕어를 꺼내갖고 초장으로 찍어 먹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그랬다고 해요.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선우희가 미워를 했는데 근데 그 일화가 제가 이 양반 또 뵙고 싶다 이렇게 했던 게, 신홍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신 들어오니까 뭘 쓰면서 요새도 호칭 갖고 말이 많죠. 대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주로 신문에 딱 박아서 대한민국 하듯이 리승만 하듯이 자유중국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전에 자유중국이라고 호칭을 했다. 그걸 외신 들어오니까 자유중국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이 딱 그 기사를 딱 집자마자 신홍범 기자를 야단쳤다는 거예요. 여보, 나라에 자유가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게 자유중국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홍범이가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잖아요. 자유중국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만 붙이는, 언론계에서 붙인 사자성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신홍범이가 굉장히 혼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뵈야겠다고 이제 뵈러 갔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날카롭고 피도 눈물도 없게 생겼어. 눈매가 또 작잖아요. 굉장히 겁먹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카농을 만들고 원주에 가서 원주를 뒤집어 엎은 분위기를 바꿔오는 박재일이라고 서울대 지리학과 나온 친구가, 저보다 조금 위입니다. 한두 살 위고. 다 김정남이가 있었고, 그리고 뭐 저하고 최민희하고 또 제 친구로 박재일하고 팀이 돼서 원주를 갔던 서울상대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들이 바로 그날 원주로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원주 교구를 김지화 등등과 같이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출발하기 전날 이영희 선생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가서 이영희 선생이 그날 집에서 저녁을 우리한테 이렇게 먹이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 갔으니까 저는 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문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또 한두 살 다 위야 이것들이. 요새는 다 말을 깝니다. 까가지고 이제 뭐 다 이부용도 뭐 다 말 까고 서로 지내지만 박성무가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박성무가 지금도 끝까지 한 살 위로 올려. 그 이제 걔네들한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거든. 그 이제 이영희 선생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고부간의 말썽이 있어갖고 제가 속 썩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딴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를 좀 했더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부관계나 결혼관계라는 건 50잡고 50, 100잡고 100 아니요. 그러니까 50이 모자라면 50좀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100을 채운다. 뭐 이런 그런 뻔한 얘기를 이 사람이 역시 문인은 아니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라 이게 뭐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해치우는구나,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 뒤에
상대에 그렇게 자주 모여요. 우리가 자주 모일 일이 많아서 술을 주로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게 친해져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참 따뜻하고 농담도 잘하고 뭐 그 많은 얘기는 뭐 제가 줄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또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는 황 선생님 마이크 잡으면 1시간 다 채우실 때 했더니 고맙습니다. 저기 이 박범기 교수님한테 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저 박범기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에 대해서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무슨 뭐 논평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제법 있었는데 1996년인가요? 96년에 한국설학사상부서 연구회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정식으로 이영희 사상에 대해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잘 몰랐는데 그것도 따져보니까 올해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교수님께서 왜 그 당시 신문은 전남대 강사로 나오더라고요. 글 쓸 때 예측하면. 그래서 또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뭐 그때 발표회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또 박사님도 워낙 전면에서 잘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잘 좀 한번 털어놓으시죠.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벌써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이 30년이 지났네요. 그 한국철학사상 연구회라고 하는 그 젊은 철학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학술 단체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계뿐만 아니라 정치학이 됐건, 뭐 사회학이 됐건, 그럼 그 구습에 젖은 어떤 그 학문적인 관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각 분야에서 좀 연구를 해보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방해분들이 많구만요. 그런 이제 그 단체들이 학술 연구 단체 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사회 연구회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또 연구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95년 그 어느 날인가 조선대학교 모 교수가 이런 우리가 기획을 하나 하고 있다. 그때 이제 한용운, 김지하,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황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백 선생님,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 이 네 분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남긴 어떤 사상사적인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다. 다들 철학 전공자분들은 아니신데 특히 그 한국 사회 지성계에 끼친 그 영향이 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자.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그 한 곡지 맡아달라. 처음에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내가 그 다뤄야 할 분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한테 첫 번째로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편한 분 뭐 고르라고. 그래서 내가 리영희 선생님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내가 왜 리영희 선생님이라면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은 이영희 선생님하고 이미 그 전에 인연이 좀 있었거든요. 79년에 제가 충장로에다가 유인물을 좀 뿌려가지고 박정희 이렇게 물러가라는 그런 유인물을 좀 뿌렸어요. 근데 그게 안 잡혔는데 나중에 학내에 있었던 소위 상담 지도관실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방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유인물 사건이 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윤환봉 선배도 끌려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윤환봉 선배하고 저하고 둘이 광주교도소 특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윤환봉 선배는 그 특사 2층에 홍거방으로 올라가시고, 나는 특사 1동에 독방에 들어갔는데요. 김병곤 선배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이렇게 따서 들어가라고 하시더만. 근데 그 방에 일본 책이 7권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범칙인데 일종의 그거를 그 전날 김정사 씨가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이죠. 그 김정사 씨가 그 책을 의도적으로 놓고 갔답니다. 그 방에 철학고 학생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김병곤 선배가 나한테 그 책을 가르치면서 일본어 할 줄 아느냐 그래요. 일본어 못 온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당장에 일본어 사전하고 한자 읽기 사전하고 그 사전을 차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해라. 일주일이면 책 읽을 수 있을 거다. 사실은 그때 일본어를 제가 그렇게 좀 이상하니 배워가지고 저는 지금도 일본 책을 한자 읽기를 못합니다. 요미가나를 못해요. 그냥 내용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것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는데요. 얼마 안 있었더니 그 김병곤 선배가 단식을 할 테니까 달걀하고 돼지고기 비계를 잔뜩 좀 차입을 해놨어. 방에다 쟁여놓고 있어라. 뭐 때문에 단식을 하냐 그랬더니 이영희 선생님이 그 특사에 계셨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특사 2동을 새로 꾸며가지고 거기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있었던 그곳에다가 이영희 선생님을 옮겨놨었어요. 그리고 그 이영희 선생님에 대한 전향 공작이 대단히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김병곤 선배가 하느냐면은 보안대 중사가 전향 공작을 담당을 하는데 그 녀석이 이영희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밥을 그 식구통 앞에서 발로 차버리고 이틀을 아무것도 못 드시게 했답니다. 이거는 김병곤 선배가 나한테 전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잔뜩 지금 허기진 상태에서 어느 날 중사 사무실로 이영희 선생님을 부르더니 곰탕을 2그릇을 시켰대요. 그럼 맛있게 곰탕을 지가 먼저 떠먹으면서 이영희 선생님이 숟가락을 들고 한 입 하시려고 그러자 뒷머리를 잡아서 곰탕 그릇에다가 처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을 나는 그 얘기가 조금 김병곤 선배가 틀림없이 단식을 선동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영희 선생님을 뵙고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잔뜩 흥분을 해가지고
피크통에서 밥 배달을 받자마자 그것을 복도에다가 내던지고 그 식판을 가지고 저쪽 뺑기칸으로 가서 김병곤 선배가 크게 구호를 외치면은 그 식판을 철문에다가 때리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쳤거든요. 그 이제 리영이 탄압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외쳤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몇 개니를 하자 미결사 쪽에서도 그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수들. 미결사에서 처음에는 그때 우리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제 이세천, 장서궁 그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했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며칠 있으니까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그냥 좀 그때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이 그 전향서에 사인을 하셨대요. 근데 김병곤 선배가 그것을 전해주면서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그냥 그쳐버릴 수는 없으니까 교도소 처우 개선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좀 계속하자. 그래가지고 그 형사집행법, 형행법을 이렇게 병곤이 선배가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전에 이강철 선배가 계시면서 처벌을 많이 개선을 해 놓으셨더만요. 근데 한 가지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돼지고기가 그때 뭐 일주일에 80g인가 저 그 그램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80g. 그렇죠. 원래 100g인데 삶으면 20g이 주어. 이렇게 80g이 정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 그것 있는데 때문에 우리도 싸웠어. 그러니까 그 몇십 년 싸운 거예요. 뭐 80g 가지고. 근데 그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80g인가 80g이 안 돼 안 보이더라고요. 돼요. 80g이면 손바닥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재봤어. 그 반만한 게 나와요. 우리가 반을 깨먹는 바로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자 저울을 갖다가 80g을 잘라서 쟀더니 딱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 같이 그때 있었던 한신대 출신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 줄었잖냐. 이게 80g인지 하여간 50g인지 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요. 그 경험이 풍부한 그 양정 계장이 임 갖고 왔더라고요. 불로랑 냄비랑 물이랑을 다 갖고 와서 거기서 대본에 그걸 끓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팍 쫄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래서 병곤 선배가 하여간 우리를 이 특사라든가 소위 말하자면 정치범들한테만 이렇게 지급하지 말고 정부한테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딱 지나가지고 89년 11월 달에 11월 9일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그 학간협 지사연 그 연합 학술 발표 대회가 있었거든요. 아마 저 앞에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안동철 박사는 아실 겁니다만 그때 갔던가요? 근데 그때 기조 발표를 이영희 선생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기조 발표 내용이 사실 대단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지성사에서 상당히 그 획기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별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이영희 선생님이 내가 반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막스의 인간관이 지나치게 순진했는데, 말하자면 막스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심이 발동이 되지만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은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막스가 너무 순진하니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막스의 그런 순진한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사유해볼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내가 그 미국에서 나온 2차 자료에만 근거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다소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는 것을 반성을 한다. 그러시면서 한국의 젊은 지성인들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고개를 숙이시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대회가 1박 2일이었는데 그날 기조 발표를 이영희 선생님이 하시고 나서 다른 각 파트별로 주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 주제 발표는 거의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335 모여서 이영희 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론을 을박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발표가 끝나고 그 모여서 그 저 막창에다가 소주 한잔 하러 간다고 다 이렇게 몰려가는데 이영희 선생님 저 앞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가 이영희 선생님한테도 같이 가시죠. 이러니까 이영희 선생님이 나는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쉬겠다. 저는 이영희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인사라도 드리려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영희 선생님 방하고 제 방이 같은 방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한테 제가 인사를 드렸죠. 79년에 제가 이렇게 특사에 있었습니다. 저 김병곤이하고 함께 있었나? 그러셔요. 그래서 예. 그때 이성재 선생님이랑 황영 선생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 때문에 그때 고생 많았지요 하면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거든요. 이영희 선생님 말씀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영희 선생님 굉장히 귀찮나 하실 때까지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가 좀 끝나자 이영희 선생님이 지금 11시면은 나 그거 봐야 한다고. 그래서 KBS에서 당시에 그 밤 11시에 그 국제 그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그 거의 뭐 방영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꼭 보신대요. 근데 그것을 이 TV를 켜자마자 베를린 장벽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옆에서 그냥 이영희 선생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여쭤봤는지 그때도 제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여쭤봤거든요. 이영희 선생님이 한참 침묵을 하시더니
이념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천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흘러서 지금 95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에 관한 논문을 한 편을 내가 써보자. 어떤 방식으로 쓸까? 이영희 선생님이 쓰신 모든 글들을 다 모았습니다. 일단은 연대별로 쭉 모아서 그것을 쭉 통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하자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갈 단서 같은 것을 하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유인에 나오는 그 짧은 글입니다. 쉬려고 그 영암 군소면 구림리에 지금 그 민박타운이 조성이 돼 있죠. 그 민박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최준기 선생님이시거든요. 구림리에서 조금 있다. 해남? 영암 군소면 구림리 그 왕인 박사고요. 최준기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한학하신 분으로 그전에도 알려져 있으셨어요. 근데 그 최준기 선생님 거기서 이제 펜션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한옥을 전부 사셨는데, 거기에 그 휴양차 가셨다고 합니다. 그 최준기 선생님하고 그 이영희 선생님이 나눴던 이야기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쓰게 됐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박 교수님이 너무 엄청 쓰셔갖고서 시간을 다른 두 분을 위해서 저 얘기는 하시죠. 그래서 그 발표장에 이현 선생님 직접 오셨다며요. 오시고 발표 내용 듣고 그러고 나서 또 이현 선생님이 또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선 하셨다는데 그것까지만 좀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사실 한 두 문장이면 딱 축약들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 그게 이영희 선생의 빛나는 대목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하셨잖아요. 현실이 결국은 현실에 그거는 그 이후에 세계가 변한 뒤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제가 감옥에서 방북을 하고 나서 있었을 때 영거포 두 해나 그 전에 해도 똑같은 내용. 그 이듬해도 내가 찾아보니까 두 개나 있더라고요, 엽서가. 그래서 하나는 그 뒷말이 없는 거고 하나는 뒷말이 있는 거예요. 그 뒷말이 있는 게 먼저야. 그 뒤에는 같은 건데 뭐냐면 세세년년 상사와 년년세세 인부동. 그거 뭐 유명한 글이 아니에요. 해가 갈수록 꽃은 상사와 같은데 해가 갈수록 사람은 같지 않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사람과 역사의 특성은 변화해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진리고 망고의 진리고 제가 요새 쓴 할매라는 소설도 주제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영희 선생이 중국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 것도 사실 황석영이가 부딪혔던 어떤 착잡함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는 루이제 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루이제 린자도 북한 계획문을 썼고 황석영이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계획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월이 지난데 보니까 너무 편향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편을 들어준 거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억간부약이에요. 약한 쪽 편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걸 잘 얘기한 게 우리 딴따라 쪽 문화운동 쪽에
뭐 우리 김선출이도 보이고 어디 뭐 등등 보이는데 그 임진택이라고 있잖아. 서울에 있는 그 광대하는 마지막 광대라고 지가 뭐 그런 임진택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 옛날에 많은 버스 저기 운전기사가 이게 사람 태우려고 안을 집어넣으려면 차장이 못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 그 운전수가 왼쪽으로 확 핸들을 틀었다가 이렇게 틀는 사이에 사람이 쫙 밀려. 그러면 안으로 싹 들어가. 그러면 싹 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이 극좌화돼 있을 때는 극우화돼 있을 때는 핸들을 좌측으로 확 틀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 또는 미국의 그런 베트남 반전 운동 뭐 이렇게 등등 이런 게 있었고 그럴 때는 그 사회에 가진 편향이 있거든요. 우편향이랄까 이런 게 있으니까 좌편향 쪽을 해줘야 이게 균형이 맞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적 저기로는 중국을 그 문화혁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 이런 거는 그 극도로 자본주의의 그 폐단이 들어와 있는 사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루이제 인자의 기행문 역시 그런 평가를 나중에 받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하여튼 예, 그래서 저기 박 선생님은 잠깐 좀 이제 좀 쉬시고 저 사실 이제 오늘 이 북토크쇼에 메인 어떤 기획적인 거야, 저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영희 선생을 전혀 모르는 아주 실제 접합점도 없었던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영희 선생을 주로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이제 의식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박장수 전지님 차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전지님은 딱 보니까 제가 겁먹은 게 링컨 옴부즈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학번도 학번 몇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 잘못하면 인권차별에 걸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전혀 개별적으로 봤어요. 내가 그래도 대충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전남대 90년대 전반부 학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영이라는 이름이 내가 처음 의식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했는데 나름대로 그때 초기 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가서 보통 신문을 보면 한겨레 신문을 보잖아요. 저도 동아리에서 한겨레 신문이 들어오는데 리영희 선생님이라고 리자로 쓰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특이해서 뭐 이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인상 깊어서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았고 너무 상투적인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소위 말하는 데모를 더 할 것인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갈 것인가 고민할 때 리영희 선생님의 그 새는 좌우에 날개 만다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깊어졌고 또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저도 뭐 양력에 들어있지만 전남대에 다녔으니까 조금 데모를 너무 시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어느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딱 머리에 박힌 거죠. 균형을 맞춰야지 오래 가겠구나,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데모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먹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균형을 좀 찾는 그 큰 기준으로 그 책을 읽었었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리영희 선생님 제가 사회에 나와서 책을 거의 안 읽고 살다가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라는 책을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 책을 집어서 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회 나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리영희 선생님의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늘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직접 겪지 않은 세대들이 리영희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누가 할 거냐고 저 서로 배움터라고 같이 독서하는 모임에서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그 짧은 책 두 권 읽은 인연으로 그리고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사회에 나와서도 그 책을 집었다는 그 이유로 제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영희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균형을 잡아주려는 황 선생님은 지금
버스가 한쪽으로 휙 돌면 쏠리니까 균형을 잡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때는 그 반대로 너무 또 왼쪽으로 너무 쏠릴 때여가지고 또 운동하면서도 내부에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또 중심을 저기 또 역으로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리영희 선생님과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 리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역 안에서 다 저희 선배님이시고 거의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사실 전화로 김효순 선생님께서 첫 질문이 리영희 선생님은 언제 혹시 접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순간 0.0001초 사이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언제였을까? 어떤 리영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책을 언제 읽었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사이에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제가 사실 94학번이거든요. 94년도 7월쯤에 금방 옆에 박장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이 나왔고 선생님의 이미 이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되게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팔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전남대에서 7월 15일 날 소위 김일성 분향소 사건이 터지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이 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저희 단대에서도 선배님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 책은 사놓고 그냥 책장 속에 그냥 꽂혀진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책장에 책을 꺼냈는데 어디에도 읽은 흔적은 없는데 딱 한 곳이 아주 2, 3페이지 읽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부러 써왔는데 앞에는 되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고 중간에 보니까 그 대학 1학년생과의 대화라는 2, 3페이지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차를 쓱 보고 그것만 아마 읽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92년도 4월 달에 교수연구실에 앉아있는데 그 교수연구실에 찾아온 남녀 대학생들에게 대학에 들어온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니까 그 남녀 신입생 2명이 맹랑하게 시큰둥해요.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막 앞뒤로 많은데 말 그대로 내 방에서 나가서 중앙도서관을 가라. 그리고 수십만 권의 책에 압도를 당해봐라. 그러면 니네들이 얼마나 왜소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마디로 끝에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막 줄을 그어두고 중앙도서관 아마 그래서 기억나는 게 사실은 요 앞뒤 연결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중앙도서관에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막 역사 공부하듯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셨나 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저희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이 상대적으로 젊은 두 분에게 다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이 저기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연령대도 40대부터 90대까지 있거든요. 저 필자들. 그래서 뭐 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뭐 짤막짤막하니까 뭐 읽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주님하고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그 책을 아마 통독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인상적이었던 뭐 대목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 부분은 내가 좀 명심을 해야겠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먼저 꼭 역순으로 할까요? 전진이부터 할까요? 그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좀 전에 황성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답은 책 속에 사실 있습니다. 정확히 저기 인생의 교훈으로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써진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인 줄 알고 담배 술 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위궤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 제자분이 쓴 글에 담배를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궁금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따님한테 물어봐서 저만 알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쨌든 여기 보면 그 장일순 선생님 저도 이름만 들었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으신 또 본받을 만한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우정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브로맨스인데 그 장일순 선생님과의 두 분에 대한 그 얘기가 참 좋았고 요즘 세대에 맞게 의외로 그 노년에 가정에 충실하셨던 특히 사모님한테 충실하셨던 그래서 이제 말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운전을 늦게 배우셨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사모님 친구들 모시고 자기는 운전기사하고 똑같습니다. 남자는 말을 하지 않고 사모님하고 친구들이 떠드는 수다를 듣는 것이 즐겁다. 운전하면서 자기는 모시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그 생활 속에 나오는 그 결국은 나이 먹은 남자의 먼 미래를 제가 미리 책 보고 경험을 해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도 좀 들고 좀 여담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그 북한도 잘못한 게 있고 자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어느 편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보더라도 억강부양이란 말처럼 아까쯤에 북한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우리 내부의 남한의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오해도 사고 그럴 정도였는데 리영희 선생님 북한 가서도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랬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지금 현실에서 거꾸로 우리도 돌이켜볼 때 또 내부 비판을 할 건 하고 내 잘못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모습도 좀 보아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 네, 금방 이어서 그 말씀하면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정견이 다른 후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시민공천위원회에서 박선식 거를 떨어뜨릴 거냐 말 거냐 그 이야기를 한참 하는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나 역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어떤 공천 탈락의 심사의 기준에서 제외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대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생님의 그 균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여기 너무 평화롭게 앉아서 이런 이제 자리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책 중에 그 선생님이 단 하루도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잠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트남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1960년에 베트남 전쟁이 시작을 하는데 75년 전쟁이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15년간 본인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셨다. 잠들기 전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선생님이시구나 진짜. 이게 선생님과 나의 차이구나. 나는 학교가 폭파되어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그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흐느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일상생활을 사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거를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그러실 수 있었을까? 이 차이가 리영희 선생님을 만들었고 그 차이가 그냥 정진이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세계관과 양심의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 성품 그걸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경비행기를 타시는 장면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함께 또 하나는 기억나는 사진은 그 유홍준 선생님의 결혼 서약에 보면 나라의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X 해놓고
남의 결혼소에 있었는데 아무리 본인이 주례이셔도 그거를 사회라고 딱 고쳐놓으시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까칠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래서 또 우선 황 선생님 그 군산에 가셔갖고서 이거 보니까 작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무슨 뭐 K AALA 무슨 단체 이사장까지 맡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옛날에 그 이영희 선생이 이제 어떤 이제 군에서 제대하시고 합동투진 들어가서 이제 제3세계 해방운동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진짜 좀 꽂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그런 뉴스가 막 쏟아질 때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코리아가 붙어갖고서 코리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인데 선생님께서 지금 이현 선생이 60년 전에 거기에 또 확 미쳤던 그 부분을 다시 문학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당연했던 게 아니 지금 베트남 얘기만 들이 하는데 사실 이게 남의 스프름을 가지고 자기 울음을 운 거거든요. 이영희 선생님이 한국의 반공주의 또는 그런 분단에서 오는 그런 철저한 그런 반공사회. 그리고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왜 이렇게 민주화가 진행되고 살 만큼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이가 쿠데타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태로워 우리 민주주의가. 왜 그러냐, 이 분단이 고착되면서 남한이 안보국가의 성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안보국가라는 걸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남의 슬픔을 가지고 내 울음을 운 건데 이걸 이제 얘기하자면 내가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걸 번역을 하겠다고는 어디 외국인이 하나 내가 미국 망명하고 있던 시절에 전화가 와서 당신이 왜 이걸 번역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베트남 워에서 코리안 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번뜩 이게 정말 맞는 얘기야. 한국 전쟁은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이 베트남 인민들을 특별히 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베트남 전쟁이 동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국 전쟁을 그대로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랬고 또 그런데 힘입어서 제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반공소설의 한계를 넘지 못하던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소설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무기근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고 이게 민족해방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은 민족해방 세력이다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낸 건데, 그래서 창비의 일각에서는 너무 민족해방주의를 앞세워서 이게 좀 문제다 하는 그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럼 좀 잠깐 쉬시고요. 저기 아까 박빙 교수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잘라서 죄송한데 아까 좀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서 박규 교수님 그 발언 끝나면은 오늘 뭐 어떤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뭐 잔뜩 오셨는데 아마 플로어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질문하실 거 있으면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박 교수님 좀 말씀. 제가 이제 96년에 발표를 했던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줄여서 하렵니다만, 근데 그때 발표 내용은 기본적으로 리영희 선생님의 사상이나 삶이 최준기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최준기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고 좀 의식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연구자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설이었어요.
나는 이제 그것을 리영희 선생님을 여러 차례 그 면담을 하고 여러 번 녹음까지 해서 제가 여러 번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자 반대 토론자가 나를 이제 굉장히 맹공을 했죠.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도 여기저기서 나를 그냥 거의 뭐 타도하다시피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 방송통신대 강당이 상당히 제법 크지 않습니까? 저 뒤편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손을 드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서 그 카랑카랑한 그 평안도 사투리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시면서 쫙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자가 연단에 모셨었죠. 리영희 선생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건 그 발제자의 얘기가 바로 내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 거다. 그러다 이제 토론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났죠. 토론이 끝나고 토론회가 전부 끝나고 백낙천 선생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들어오시지 않고 리영희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 저녁 식사라도 하시죠. 그러자 리영희 선생님이 난 들어가야겠다고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백낙천 선생님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하는데 저는 백낙천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뭔가 한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실제로 리영희 선생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발제를 하시는데 어떤 그 편을 들어서 이렇게 거의 그 토론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백낙천 선생님이 단 한 말씀도 그에 대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침묵. 리영희 선생님 스스로가 내 그전에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육성에 대해서 그 뒤에 사실은 오랫동안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상당히 그것이 오랫동안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정도 그때 물론 그 이후에 리영희 선생님이 광주에 이제 조선대학교 특임 교수로 계시면서 자주 내려오셨을 때 내려오실 때마다 부르셨어요. 사실은 지금 전혀 그런 편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청배 노선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생겨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라는 건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남북 분단 체제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중도론이 필요하다. 이런 데로 모아지는 그런 노선이 흐름이 있었던 거지 그동안 운동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논의를 하고 뭐 이런 적은 없으나 흐름은 그렇게 맞다는 거죠. 예, 저기 이 플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가 이영애 선생에 대해서 무슨 사상을 회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물론 아니니까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정받으신 분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빨리 손 들어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연령대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좀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 발걸음 하시고. 원래 처음 시작은 잘 안 해요. 한번 시작하면 막 너도나 넘치려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번만 받을 테니까 먼저 하세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가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조금 목소리 높여서 그냥 해주세요. 고장 났어요? 네, 무선 고장이. 예, 저는 이제 학번으로 보면 81학번입니다. 이쪽. 근데 딱히 네 분에게 무슨 질문할 거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특별하게 어떤 분한테 뭘 묻고 사는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억 안 통한 걸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그 두 책을 전환시대 우리가 무상고에서 이렇게 그 우리 매형한테 받아다가 읽고 그냥 뿅 갔더니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남대학교에서 일종의 의식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때문에 국가원법, 이게 자격 연공 교육에 거기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옥고를 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항상 1학년 때 꼭 읽어야 될 필독서로 두 책이 꽂혀 있었고, 사실은 당시에는 이영희 선생님의 그 책을 읽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 이성하고 또 굉장히 그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방식이 팩트에 기초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굉장히 큰 정말로 귀중한 비판적 이성을 좀 가르쳐줬다, 이런 기억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기 한번 예, 어디죠? 좀 제가 좀 나와줄 수 있나요? 예. 저는 전남대 졸업생 고학번 강보희입니다. 선배님들 계시는데 저도 이제 입학 5년 됐을 때 이영희 교수님, 그리고 송들 교수님, 그리고 황석영 선생님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 강종 교수님 쓴 논문 수준까지 제가 책도 5권 집에 있을 정도 다 읽었는데 10년, 20년 흐르고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속된 말 먹고 사느라고 책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저 후배 세대들, 그리고 97년도 그 험한 시절에 후배가 김영삼 정부 말기 때 그때 제가 군대 휴가 나서 물어보는데, 오빠 나 학생이 간부였는데 시국사범이 아니라 97년도에 경제사범으로 몰리게 생겼다고 하면서 너무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 호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정권 말기 때 김영삼 정부 말기 때 벌금형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저희들 150, 200. 성인이 돼서 그 돈도 큰 돈인데 학생 때 그 돈 말고 후배들 몇 명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지금 세대들 지금 우리나라 결혼도 못하고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말고 이렇게 젊은 시절 혈기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현실에 뛰어든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은데 그 두 선배님들은 이런 저는 그 후배 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시국사범이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몰리게 생겼다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5만 지어주면서 힘내라 그런 말밖에 못했는데, 그런 아무리 제가 송들 교수 책을 열심히 사고 읽어도 저도 일반 사람들하고 말만 나불내지 사람을 못 읽었거든요. 선배님들 이야기를 한번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변혁운동에 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그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선거 만능주의라고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그 전에 저질렀던 것도 이기면 투표 더 많이 받고 그러면 다 무산되고, 말하자면 그 먹고 사는 일이라든가 정말 그 밑에서부터의 사는 그런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그리고 진영 뭐 해서 좌우 진영 나눠서 서로 좀 말로 싸우고 이러면서 세월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대기업들은 커서 뭐 선진국화 됐다고 GDP는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민생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점점 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공화주의적 정부를 이렇게 끌고 나가고 그러려면 민생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실제 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쪽으로 해야지. 민생 위주로 발언하고 그리고 그쪽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그래야죠. 옛날식 그 혁명이니 무슨 변혁이니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정말 잘못 얘기하면 가소롭게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민생은 점점 변함도 없이 이렇게. 그리고 무슨 386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다 출세 못한 것들만 모였어. 여전히 그냥 무명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생각해봐요. 뚜루루하게 다 헤쳐먹으니 친구들 다 보라고. 그 새끼들 혼내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바꾸고 또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하여튼 뭐 이 같은 사안이라도 이제 보는 눈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영희재단 관여한 지가 지금 한 5년 좀 넘었나요. 그래서 우리 그 따님 이미정 이사님을 이제 좀 이런저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저희 학번들, 그러니까 저는 70학번인데요. 그래서 70년대 이영희 선생이 감옥에 안 계실 그 집에 계실 때는 이제 꼭 새해 1월 1일 날 세배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쭉 도는 코스가 있는데 나도 저 집에 가서 그 이영희 선생이 내 재담을 좋아했어. 그래갖고 술만 취하면 나도 그 약장사 한번 해봐. 뭐해? 뱀장 문제가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럼 저 우리 미정 씨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정도야. 4학년 정도 됐나 그러면 우리 사모님 이영자 여사님 이렇게 둘이서는 이 어른들 틈에 못 끼고 마을 끝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속대 빼서 뱀이 나왔습니다. 그거 깎아놓고 그랬는데 아니 형님 제가 마음 끝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백규환 선생, 뭐 문익환 목사에서 쭉 도는데 이제 이영 선생 때 가게 되면은 뭐 이영 선생 같은 젊은 사람들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만둣국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이북 음식인 맞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이제 한 번은 그 마오타이, 그래서 그때 제가 보던 건 이제 금문도 마오타이인데 그 이영 선생이 기분이 좋아갖고서 이거 중앙에 어머니가 갖고 와서 선물로 이거 뜯자고. 그래서 저는 그 마오타이라는 걸 그 집에 마오타이가였구나. 네, 그걸 처음 먹어봤는데 그야말로 저도 그런 술 처음 먹어보니까 이 목전 넘어가는데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뜨끔하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서 뭐 같은 그 해마다 가서 이제 만둣국 먹고 그런데 그게 이길까였는데 우리 이 이미정 이사님 반대편 얘기 들으니까 본인을 비롯하여 어머니가 그때 며칠 전부터 만두 빚느라고 한 300m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놈은 가서 그냥 잘 먹고 술 먹고 떠들기만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노동도 아니고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예정된 시간 9시가 거의 돼가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저도 한겨레 출신이고 근데 오늘 광주에 한겨레 기자분 관련 하시겠어요? 아니 한겨레 기자분들이 하여튼 오늘 하여튼 4-5명이 오셨고 아마 뭐 제가 또 거기 출신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고 대전에서까지 오신다는 아까 잠깐 인사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영희 선생님 그 인터뷰할 때 좋은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이제 이 양반이 하여튼 고시간 양반이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전문가의 한 70-80% 되는 지식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막판에 기자는 가난해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만났을 때 이영희 선생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훌륭한 기자가 되는 법을 얘기하는데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제 아들놈조차도 무슨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놈이 아마 대기업들은 아마 자체 내 정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이름 쳤더니 무슨 민청년 사건도 뭐 받았다는 게 제일 아주 대문짝맞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놀랐다는 거하고 하나는 근데 이월급 받고 누가 거기서 일해요? 제 아들 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후배들한테 미안한 거는 요즘 후배들 기자들 너무 공격받아요. 툭하면 기레기다 그러고 뭐 그냥 뭐 댓글 달아도 진짜 사람 속을 박박 긁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때 일하시는 여기 관계자 계잖아 아니면 지역 언론 기자들도 참뭐 저기 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끈끈하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놀라운 거는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여지는 저는 참 사실 느끼기 힘들거든요.